안녕하세요. 총선이 끝났습니다. 투표하신 모든 분들이 놀랄 정도로 집권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이제 절대 권력을 얻었다. 절대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이러한 평가지도 가능한 그러한 수준의 의석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집권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이에 도전하는 야당이 자멸했다고 봅니다. 야당은 2016년 선거에서 친박이 비박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당내 투쟁이 심했고, 그것에 실망한 국민들은 당시의 민주당을 찍었습니다. 그 야당은 이번 총선 기간에도 과거의 구태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더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무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은 무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공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항상 보수적이고 낙관적인 견해를 보여왔던 IMF마저도 최근에 세계 경제가 금년에 마이너스 3% 성장할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 경제도 마이너스 1.2% 성장할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1, 4분기에 마이너스 6.8% 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6.8%라는 것은 과거 중국이 연평균 6% 이상 8% 성장을 해온 것으로 봤을 때 가히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3월에 우리의 취업자는 19만 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국제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것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19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3월은 특히 아주 초기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실감하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가장 취약계층부터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소득 수준의 서민들, 그리고 판매액이 극히 적은 영세 기업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코로나19의 전염성 때문에 타격을 받는 대기업들, 이들로부터 경제 어려움이 시작될 겁니다. 이들이 초기에 받은 충격이 벌써 3월에 20만 명에 가까운 취업자 감소로 나타난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집권 세력이 당면할 과제는 바로 이 경제 공황의 잠재성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경제 공황을 벗어나서 보다 더 활발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정부가 돈을 풀어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시적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정부는 민생안정 프로그램으로 해서 100조 원 이상의 계획을 내어놓았고, 동시에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십시오. 이것은 금융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 논리란 뭡니까? 신용도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이러한 정책 수단들은 신용도가 낮은 당장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어려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전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날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활발하게 움직입니까? 그것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소비를 하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더 심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염려하는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날 겁니다. 아무리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늘려서 그거를 취업자라고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정규 취업자의 수는 현저히 감소할 것이고 알바 자체도 결국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우리 민생의 가장 불행한 상태는 뭡니까? 일자리를 잃는 겁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우리는 정말 어려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일부 극단적 선택까지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올 이 경제 공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경우에 우리도 또다시 97년 이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위임받은 이 집권 세력의 무한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치는 왜 합니까?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하도록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현재의 집권 세력에 대해서 무한 권력을 위임했습니다. 그 위임의 이유는 코로나19가 발생할 수 있는 경제 공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 라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의 전략이 이제 거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겁니다. 기존의 정책처럼 특정 이념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보다는 보다 실용적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실용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재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재정의 역할 문제입니다.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볼 거냐? 과거에 파퓰리즘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사조가 남미 전체를 뒤덮을 때 차베스라는 전직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재정을 국민의 복지로 나눠주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 3년간은 좋죠. 그 이후 두고두고 국민들은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정의 역할은 오늘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역할에 더해서 미래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복지에 다 쓰고 나면 미래는 무엇으로 대비합니까? 바이러스가 한 번만 옵니까? 과거 스페인 독감은 3차에 걸쳐서 되풀이됐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앞으로 또 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만을 위해서 재정을 전부 탕진하면 미래는 무엇으로 대비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한국은행의 역할입니다. 한국은행은 전통적으로 물가 안정에 초점을 뒀습니다만 이제는 물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고용에 초점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한은법도 바꾸고 한은의 역할도 재정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 먹거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벤처 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고 하지만 다양하게 얽히고 설킨 규제가 이거를 거의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디지털 인프라 산업 그리고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한 노력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세계적 흐름과 그리고 우리의 그동안에 어려웠던 규제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것이
국가 전략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권 세력의 절대 권력을 국민이 위임한 것은 이러한 국가 전략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전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